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대학생인 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주 작은 곳이어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와도 얼굴을 자주 맞대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민지의 계획은 방학 동안 여유롭게 책도 읽고 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까지 걸어가 보자고 결심한 민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숲속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물소리가 민지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더운 여름날의 한낮과는 달리 밤의 숲은 시원하고 고요했습니다. 민지는 흐르는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정을 넘긴 후 이 숲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이런 전설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 민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리며 나무 사이로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의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레 모든 것이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녀의 손전등이 비춘 곳에 하얀 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이 더럽고 낡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민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빨리 숲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고 민지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로 집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더욱 불안해져 서둘러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에 기묘한 그림자가 나타나며 민지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민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점차 그를 중앙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며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그림자가 민지를 완전히 둘러쌌을 때 민지는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숲속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모님께 전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얼굴로 민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민지를 쳐다보며 너에게 아무 일도 없어 다행이야. 그 숲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어. 그러나 몇 년 전 이웃 마을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가길 꺼려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는 그날 숲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숲에 대한 전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다시는 그 숲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학기 동안 전설과 현대 심리에 대해 연구하며 자신의 그날 밤 경험을 논문 주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경험은 민지가 살아가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고 그녀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나는 특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캠핑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졌고 결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들림 폐가로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폐가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어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이미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에 사로잡혀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로 했다. 첫 번째 문제는 폐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정보가 거의 없어 우리는 온라인 지도를 참고하며 길을 찾아야 했다. 저녁 무렵에야 우리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입구부터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넝쿨 식물이 대문을 감싸고 있어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챙기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 안은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음을 보여주더라도 이제는 거의 유령의 집처럼 보였다. 벽지는 떼어져 벽에서 나부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낡은 가구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비가 새는 바람에 바닥은 미끄러웠고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서로를 진정시키고 난 후 우리는 계속해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어두운 복도를 걷다 보니 끝에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하는 기대 이상으로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었다.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우리는 일기장을 펼쳤다. 내용은 몇십 년 전 이 집에 살았던 한 젊은 여성의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긴 채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 찾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우리를 1층으로 이어졌고 끝내 주방에서 멈췄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꽉 닫힌 마룻바닥 틈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을 열자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곳은 어두운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용기를 내어 한 명씩 지하로 내려가 보니 그곳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사방이 컴컴했다. 지하 중앙에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다. 우리는 녹음기를 재생해 보기로 했다. 거친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낮은 목소리였다. 내용은 그녀가 아직도 이곳에 있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녹음은 끝났다. 그제야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는 차로 돌아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가까스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은 여전히 떠돌고 있지만 나는 2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떠도는 많은 공포썰 중 하나로 실제 경험담인지 혹은 단지 흥미를 끌기 위한 허구인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장소를 찾게 된다면 호기심이 과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3번째 이야기.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생 민준이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친구들과 계획을 세웠다. 그 집은 오래전에 대가족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라진 후 이제는 세월에 황폐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거렸고 용감한 이들에게는 스릴을 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토요일 저녁 늦게 모여 폐가로 향했다. 깜깜한 밤 별빛만이 희미하게 그들의 길을 비쳤다. 친구들은 서로를 놀리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올라왔다. 마침내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오래된 철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리막길 끝에 자리 잡은 그 집은 더욱 더 웅장하게 보였다. 문을 열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이 손전등을 비춰본 결과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내부가 드러났다. 벽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림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는 녹음기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잡히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귀신이 있는 것 아니야? 며 겁을 줬다. 가장 으스스하다는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지하실은 얇은 나무 계단과 함께 다른 세계로 내려가는 듯했다. 친구들은 신중하게 계단을 밟으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생활 공간이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방이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저편에서 낡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하나 피아노를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결되었다.
민준이는 녹음을 다시 돌려 들어봤지만 녹음기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다시 고개를 드니 피아노 앞에 어린아이의 형상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려던 순간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장소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들은 재빠르게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다. 숨을 돌리며 뒤돌아봤을 때 그들은 창문 너머로 여러 명 그림자가 그들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날 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로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민준이는 인터넷에 그날의 경험을 올렸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고 또 다른 이는 다시는 꿈에서조차 그 집을 보지 않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그 후로도 두려움에 떨며 그날의 경험을 되새겼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집의 비밀은 풀리지 않은 채 그곳을 찾는 용감무쌍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